안녕하세요,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올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그리고 걸리기 싫은 질병이 바로 치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금요 특강이 준비됐는데 오늘은 치매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풍 소식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주말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야외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비가 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하더니 조금 전 서울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무척이나 짧아져 있으니까요. 빗길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콩레이는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시속 115km로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북동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내일 오전 중 제주도에 가까워지겠고요. 오후 3시쯤 부산 앞바다를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면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신 태풍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제주 남쪽 먼바다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또 오른쪽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해상은 물론 남부 지역으로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의 양도 굉장합니다. 오늘 오후 기준으로 호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제주 산지 많은 곳은 500mm 이상, 영동과 영남 동해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그 외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은 80mm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도 비지만 강한 바람도 문제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초속 35에서 40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또 해상에서는 높은 물결과 함께 해일 가능성도 있겠고요. 물결이 최고 10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 18도 등 대부분 지역이 15도를 웃돌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 강릉이 18도, 대전 19도, 부산 22도 등 어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일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고요.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큰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태풍의 최대 고비는 지금부터 태풍이 가깝게 지나는 내일 오후까지가 되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동반되는 만큼 각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주말에 갈 수 있는 숨겨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말행고. 자, 오늘은 어디일까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가을하면 역시 단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설악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기봉 역사여행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고 보니 정말 가을 단풍철이 드디어 왔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이미 지난 9월 27일경에 이제 설악산에 단풍이 지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단풍이 80% 정도 이제 지기 시작하면 단풍이 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달 중순쯤에 내륙 곳곳이 이제 단풍으로 물들 걸로 보이는데요. 첫 단풍이 든 설악산은 10월 18일경에 이제 절정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그 외 단풍 명산으로 꼽히는 지리산은 10월 26일. 또 서울의 그 북한산과 계룡산은 10월 29일, 한라산은 11월 1일, 내장산은 11월 19일경에 절정을 이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국토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네. 정말 가을철
단풍이 지기 시작하면 참 아름답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계절이 또 바로 이 시즌인데 네. 그렇죠. 이렇게 많은 그 단풍을 볼 수 있는 산 중에 네. 유독 그 권기봉 작가께서 네. 설악산을 추천하셨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예. 그 붉은 그리고 노란 그 단풍을 가장 먼저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네. 설악산이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하얀 안반과 또 이 검푸른 바다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곳이 설악산이다 보니까 아마 그중 다른 여러 산 중에서 설악산이 가장 인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설악산이 꽤 넓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저 같은 등산 초보자들 네. 설악산을 간다고 하면 어디를 먼저 가야 될지 감이 안 오거든요. 네, 일단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코스가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그러니까 내설악 코스에서 외설악 그리고 권금성, 공룡, 능선 등 15개가 넘는 그런 코스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많아요? 예, 며칠을 돌아도 사실은 다 돌기 어려울 정도죠. 네. 그중에서 이제 초급자, 또 중급자, 고급자 코스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괜찮네요. 네. 예. 우선은 그 산을 잘 못하는 그 초급자에게 추천한 코스는 네. 정말 나는 산을 정말 못한다 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쉽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설악산은 그런 코스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뭐 아이들만이 아니라 노약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갈 수 그래요? 있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또 잘 얘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구두 신고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구두를 신고 가셔도 큰 진짜요? 문제가 없는 곳인데요. 바로 그 권금성 코스입니다. 이곳은 그냥 걸어간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요. 초등학생까지는 뭐 6,000원, 그리고 중학생 이상 성인들은 10,000원이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설악산 소공원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한 10분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올라가서 한 10여 분 정도를 걸으면 네. 권금성의 정상인 봉황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풍경이 정말 감동적이면서 그리고 압도적인데요. 노적봉과 만물상, 장군봉, 저항령, 또 토항성 폭포와 울산바위 등이 아주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 권금성입니다. 네. 그 외에도 멀리 눈을 두면은 공룡 능선도 보이고요. 또 마등령이나 세존봉, 황철봉 등은 물론 속초 시내와 동해 바다까지 담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멀리 보시면 그 토항성 폭포의 그 장대한 아주 그 물줄기를 또 볼 수 있는 곳이 이 권금성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그 단풍도 볼 수 있는 곳이 또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야, 저 높은 산 위에 성을 또 어떻게 쌓았을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많은 설이 사실은 난무한데요. 네. 신라시대 때 권씨와 김씨가 쌓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네. 정확한 이름은 남아있지 않고 이제 성씨만 권씨와 김씨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권금성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또 케이블카를 활용한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1970년대 늘어진 거니까요. 네. 또 고려시대 때는 그 몽골의 침입에 대비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제 피난을 했다는 그런 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그 정확한 축조 시기는 불분명한데요. 또 그만큼 그래서 더 신비로운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산은 좀 걸어야 제맛인데 네. 자, 이번엔 뭐 초중급자 코스로 추천해 주실 곳은 네, 그분들에게는 이제 만경대 탐방로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안경대 탐방로. 좀 생소한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개방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1970년에 사실은 이곳은 막혔습니다. 그랬다가 46년 만인 지난 2016년 10월에 임시 개방이 됐고요. 올해도 가을 단풍철을 맞아서 개방이 됐는데 다음 달 14일까지, 즉 11월 14일까지 탐방 예약을 통해서 평일에는 2,000명, 또 주말에는 5,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그 국립공원 예약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할 수 있고요. 네네. 남설악 오색지구 만경대 둘레길이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유명한데 오색 약수터에서 출발해서 12선녀탕, 용서 폭포를 거쳐서 만경대에 올라 비경을 감상한 뒤에 오색 약수터 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오랜 기간 그 출입이 통제되면서 원시적인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네. 남설악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이자 오색지구의 단풍 명소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서 인원 제한을 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 예약을 하셔라. 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중급자용 코스 하나 추천해 주시죠. 본격적인 중급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울산바위 코스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울산바위. 사실 여기는 중급자가 아니라 초급자도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 막바지에 이르면 이제 그 아주 가파른 맞아요. 그 계단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급자분들이 많이 가시는 코스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흔들바위에서 그 설악산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코스입니다. 특히 이 울산바위 코스는 그 설악산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부터 이미
그 가을 단풍 감상에 적합한 코스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 기암괴석과 단풍이 어우러져서 설악산의 단풍 감상을 하기에는 가장 더없이 훌륭한 코스입니다. 외설악 소공원에서 출발해서 신흥사, 흔들바위, 개정을 거쳐서 울산바위까지 가는 코스인데요. 왕복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잡으시면 넉넉할 것 같고요. 네. 설악산의 명소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흔들바위를 흔들어 볼 수 있는 대표 코스입니다. 네.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 울산바위에 오르시게 되면 속초 시내도 또 동해 바다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코스죠. 자, 이 코스에서는 간혹 그 자기의 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객기에 빠져가지고 꼭 흔들바위를 한번 밀어서 떨어뜨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 많죠. 힘을 쓸데없이 빼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나는 산은 좀을 산을 좀 탄다 하는 분들을 위한 코스. 네, 요즘에 좀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코스이기도 한데요. 네. 공룡능선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공룡능선이요? 네, 공룡능선은 그 소공원에서 비선대를 지나서 금강굴에서 사실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오색으로 이제 하산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편도가 그런데 한 19km가 넘어서 보통 왕복으로, 그러니까 편도로만 쳐도 한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걸리는 아주 긴 그리고 어려운 코스입니다. 전국 20개 국립공원 가운데에서 대표 공간을 한 100가지를 꼽은 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관이 가장 빼어난 곳으로 꼽힌 곳이 바로 이 공룡능선의 그 능선길입니다. 설악산의 아주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름이 귀여워요. 네. 공룡능선이네요. 네, 이름은 귀여운데 사실 걷다 보면 정말 가슴이 숨이 막 두근거릴 정도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공룡의 바로 그 등 비늘, 그 척추를 닮았다 해서 공룡능선이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이렇군요. 맞습니다. 네. 가파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 15시간 정도를 잡아야 그 됩니다. 정도면 사실은. 1박 2일 아닌가요? 네, 편도로만 그 네. 정도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있는 그 희운각 대피소에서 보통은 1박을 하고서 걷게 되는데요. 꼭 희운각 대피소 아니더라도 뭐 소청이나 중청 대피소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최소한 1박을 꼭 잡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숙박은 어떻게 잡아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역시나 이 대피소도 예약을 할 수가 미리. 있는데요. 네.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예약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네. 또 설악산 간 김에 또 주변도 한번 둘러보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디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 그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면서 이 네. 북한 그 금광산 관광에 다시 열리지 않을까 이제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아직은 열리지 않아서 대신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717 관측소라 불리는 곳인데요. 네. 일명 그 금강산 전망대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동해안에서 최북단에 있는 곳인데요. 고성의 그 통일 전망대보다도 한 2km 정도 더 북쪽에 있어서 금강산의 끝자락인 그 금강산 구성봉, 즉 선녀와 나무꾼 전설이 있는 곳이죠. 그 네. 구성봉과 해금강 등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금강산 전망대입니다. 네. 평소에는 이곳도 이제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보실 수 없지만 지금은 한시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어서 이달 14일까지 일반인들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네, 14일까지라고 하니까 딱 맞네요, 단풍철이랑. 네. 18일이 절정이라고 하니까 네.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설악산 단풍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권 작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환절기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기온차, 그러니까 일교차가 1도가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0.5% 증가한다고 하는군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환절기에 네. 더 위험해지기 쉬운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뇌혈관 질환 예방법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계절이 바뀌면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다?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면서 혈관이 수축해 뇌혈관 질환 발병 확률도 높아진다는데요. 환절기 불청객,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특급 비법이 잠시 뒤 공개됩니다. 극적으로 뇌경색을 극복하고 제2의 인생을 사는 건강 고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소문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이곳 제주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하고 바닷가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있는 한 남자. 그는 과연 이곳에서 뭘 하는 걸까요? 익숙한 듯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은 채 마치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데요.
네, 제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명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철훈 씨를 소개합니다. 손에 갑자기 힘이 없어지고 물건을 쥐려니까 자꾸 떨어뜨리고 해서 이상하다 하면서 병원에 가봤는데 뇌경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9년 전 뇌경색 발병으로 좌측팔에 마비가 오면서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는 주인공. 거의 다 회복되고 가지고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요. 한 1년 정도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많이 극복이 돼가지고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되찾은 비결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따라와 보시면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는데 명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고 뇌 조직이 괴사하는 질환으로 한 번 발병하면 그 후유증이 심해 뇌 속의 시한폭탄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러나 다른 질환과는 달리 예방이 충분히 가능해 평소 건강관리가 필수라고 합니다. 매일 30분 정도 이상 꾸준히 하고 있고요. 길게는 2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을 통해 단 1년 만에 뇌경색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데요.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건 바로 식습관. 평소 외식보다 도시락을 즐긴다는 그가 수시로 먹었다는 이것의 정체가 뭘까요? 그 주먹밥 아니에요? 네, 멸치 주먹밥이에요. 멸치가 골다공증에만 좋다고 알고 있는데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혈관질환과 뇌질환에 아주 좋다고 해가지고 반찬으로 늘 복용하고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수시로 먹는다는 또 다른 식재료는 강력한 항산화제 성분인 리코펜이 풍부해 혈전 형성을 막아주는 토마토인데요. 토마토 뇌 질환에 참 좋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자주 먹고 있습니다. 정말 듣던 대로 건강 고수가 따로 없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비법은 바로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가지 비법이 더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너무 많이 잘했습니다. 뒤에 대주시고 10초간 정화하겠습니다. 셋. 마지막 건강 비법은 바로 명상. 하루 15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뇌경색으로 인해 왼쪽 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셔서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지금은 건강해져서 팔도 자유롭게 움직이시고 죄취업도 하셔서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7, 8, 9, 10. 자, 두 번째 동작입니다. 정수리. 한 손은 과연 명상하는 습관은 우리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7, 8, 9, 10. 자, 이제 마지막 동작. 한 손은 머리. 명상은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안정된 뇌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명상할 때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뇌경색을 들면서 몸이 계속 아프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자신감 없고 아무것도 없고 했는데 우울해 했는데 명상을 하고 나가지고 제일 많이 느낀 것은 그 자신감이 되게 많이 생겼고요. 뭐든지 뭐 다 이루어질 수 뭐 일단 생각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돼가지고 이런 병도 그냥 긍정적으로 갖고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이제 욱하는 성격이 나왔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명상이라는 게 비움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비우고 참을성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Yeah, it's enlightening. I think it touches my heart chakra, so it opens up a lot of feeling. Yeah. 환절기에 더욱 취약한 뇌혈관 질환 예방법 잘 보셨나요?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환절기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한번 나빠진 게 건강은 회복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관리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조성한 2기 신도시는 개발 10년째인데도 도로나 지하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이것이 바로 3기 신도시를 짓기 전에 교통망 계획부터 제대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서울과 가까워 2기 신도시 중 가장 입지가 좋다고 평가되는 위례 신도시입니다. 하지만 도심과 연결된 전철이 없어 서울로 출퇴근할 방법은 버스뿐입니다. 원래 이곳은 지상 노면 전차인 트램이 지나가면서 8호선과 5호선을 연결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7월 민자 계획이 최종 무산되면서 트램이 지나갈 이 길은 현재 이렇게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경전철인 위례 신사선은 아직 민자 사업으로 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성 문제 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차로 나가는데도 한 30분 정도는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서 한 1시간, 한 20분, 30분. 거기에 분양가에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또 동탄, 파주 신도시를 이을 GTX-A 노선은 목표로 했던 연내 착공이 어려워졌고 김포 경전철도 완공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습니다. 신도시 계획을 할 때 지하철 같은 획기적인 교통망도 들어가고 동시에 이제 업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서 자족성도 같이 높여야. 채널A 김남준입니다. 매주 금요일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금요 특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강연자분께서 나와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지난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이었는데요. 노년의 가장 불청객인 치매, 정확한 진단법과 예방법까지 함께 짚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 이제 27이에요. 어떻게 치매에 걸릴 수가 있어요? 한동아 한의사님을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동아 한의사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저희 금요특강에 나와주셔서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너무 재밌기도 하고 내용도 유익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전화 많이 받으셨죠? 네,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그 정도로.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주제가 치매입니다. 치매인데 요즘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가족까지 고통스러운 안타까운 질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최근에 치매 환자들이 얼마나 늘었냐면 통계를 보면 2013년 65만 명. 2015년에 약 65만 명 환자인데 지금으로부터 30년 뒤면 약 4배가 증가하는 271만 명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제 30년 뒤에 보면 노인 인구 7명당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소리죠. 근데 이게 이제 비단 이제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데 지금도 3초에 1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매년 1,000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진단 기술이 발달한 것도 있고요. 또 건강에 대한 이제 개인의 관심도 있는데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이제 환자만 증가하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하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한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뒀을 때 지출 비용이 가계 수익의 약 43%. 그런데 이게 개인 가계의 개인적인 지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이제 환자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가정과 사회적인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거죠. 치매에 관련된 영화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치매. 제가 2014년에 줄리안 무어 주연의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줄리안 무어가 당시 이제 대학 교수인데 50세 때 대학 강단에서
날마다 했던 강의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시발점입니다. 왜 이러지? 내가 긴장했나 스트레스 받았나? 근데 치매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 협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문장 때문에 제가 울컥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쌓아온 저의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Welcome, Dr. Alice Howland. Thank you. I hope to convince you that by observing these baby steps Alice, where the hell were you? Went for a run. Well, I hope you enjoyed that because you completely blew our dinner plans. I need to talk to you. I got something wrong with me. 그게 저한테도 투사가 돼서 만약에 내가 저 입장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치매는 여러분들 예방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 혹시 치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치매 그러면 기억을 잃어가는 병. 네, 기억을 잃어가는 병. 보통 생각을 하죠. 과거에는 노망 들었네, 망령 났네라고 했죠. 치매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치매. 이 한자어의 뜻을 풀어보면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래서 마치 아이와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의 정확한 원인은 과거에는 노화의 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연구 결과 치매는 뇌질환입니다. 뇌질환. 치매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중풍과 이렇게 심장질환도 걱정 많이 하죠. 그런데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게, 중풍과 심장질환은 예방이 가능합니까? 예방이 가능하죠. 철저하게 생활관리, 식이요법 하게 되면, 또 약물 치료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치매도 마찬가지로 노화가 늙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치매도 예방이 가능하다? 하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의 이제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의 정확한 정의.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첫 번째,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인지 능력, 뭔가 알아채는 능력에 문제가 발생해서 일상적인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끼친 상태다. 아시겠죠? 건망증이 있는 분들이 치매 아닌가?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건망증은 노화의 한 증상 중에 하나고, 치매는 뇌질환에 의한 기억력 장애이기 때문에 건망증과 치매의 기억력 장애는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망증은 예전 기억을 잊습니다. 장기, 옛날 기억을 잊어가는 거. 어렸을 때 가물가물거립니다. 몇 년 전 사건 가물가물거리죠. 치매는 방금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메모에 약을 챙겨 드세요 딸아이가 해놨는데, 메모를 보고 약을 먹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약에 있는 서랍장에 와서 왜 왔는지를 모릅니다. 심각해지는 거죠. 두 번째, 건망증은 자연적인 노화 현상인데, 치매는 뇌질환인 거죠. 그리고 건망증은 일부를 잊어버리는데 치매는 전체를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수년 전에, 십수년 전에 가족여행을 만약에 했어요. 건망증은 어떤 호텔에서 묵었는지, 또 어디에서 이렇게 여행지를 선택했는지를 까먹게 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뭐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치매는 여행 간 사실 자체를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어떠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건망증은 추후에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엄마 그때 있잖아, 우리 그거 먹었잖아. 그때 뭐 먹다가 손주가 뭘 엎질렀잖아. 거기잖아. 맞다. 기억해낼 수 있는데 치매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망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죠. 메모를 잘 해놓고 이렇게 주위에서 챙겨주니까 괜찮은데, 치매는 일상생활에 상당히 지장이 나타나는 이유가 언어장애, 행동장애, 인지능력 장애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이세요. 이제 시작이십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몇 년, 한 3, 4년밖에 안 됐네요. 모 회장님과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회장님이 저한테 뭘 자랑하시는 거예요. 한 원장 이거 좀 봐. 했는데 제가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회장님 그거 아까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이거 장난하지 말래요. 회장님도 굉장히 당황하면서 장난하지 말래요. 근데 그 회장님이 지금 치매 초기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요즘 아파트 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아파트 보면 이제 지하 주차장들이 뭐 2층, 3층 높습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차가
어딘지를 주차해놓은 곳을 까먹죠. 그러니까 개인 주차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항상 두던 곳에 자리가 없으면 빙글빙글 돌다가 나요. 분명히 기억하겠지 했는데 다음날 보면 맞다. 여기 아니었지. 그러면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냅니다. 건망증은 그래 어제 거기에 자리 없어서 이곳에 됐지. 치매는 그 차를 찾아도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 아시죠? 네. 퇴행성 관절염 하나잖아요. 관절이 늙어가면서 퇴행, 망가지는 거예요. 치매는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의 신경세포가 퇴화, 파괴되는 겁니다. 자, 치매에는 위험인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울감이 있거나 신체 활동량이 적은 분들이 그러니까 치매 환자 100명을 놓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중에 80에서 90%가 우울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체 활동량이 적어요. 밖에를 잘 나가지가 않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흔하게 좀 앓고 있는 질환인 비만, 고혈압, 그렇죠? 또 흡연하신 분들, 또 치매 발병률을 높이고 저런 건 그냥 언제나 따라다니는 안 좋은 것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치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는 혈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뇌로 혈류순환이 안 되고 뇌 신선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 신경세포를 쉽게 파괴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뇌 자극이 적은, 여러분들 요즘 두뇌 자극 많으세요? 없을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맞아요. 모든 전화번호를 자신의 전화번호 말고는 대부분의 전화번호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외우려고 하질 않으세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한테 연락을 할 수 없어요. 마비되죠, 마비. 심지어 집 전화번호도 맞아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치매는 이제 유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매 부모님을 두신 자녀분들은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건강한 이제 부모님 가정에 비해서 발병 가능성이 2배에서 4배는 높습니다. 꽤 높죠. 일란성 쌍둥이, 그러니까 한 명이 치매면 다른 한 명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40%입니다. 그럼 일란성은 어느 정도냐? 84%까지.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에 한 명이 치매면 나도 치매가 오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유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귓불에 주름이 있으면 치매에 걸린다. 최근 이제 대학병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귓불에 이제 주름이 있는 분들은 뇌의 퇴행성 질환 발병률이 7.3배. 그러니까 뇌의 퇴행성 질환은 치매를 포함하고 중풍, 파킨슨병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치매의 발병률은 2배가 높습니다. 그게 뭐가 뇌에 질환이 생기면 저쪽으로 주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아니면 주름을 피면은 그게 없어지나요? 역시 예리하세요.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 좋습니다. 제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현욱 아나운서는 치매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이런 태도를 보니까. 네, 앞서가는 거죠. 뇌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몇 가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외국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귓볼에 주름이 있는 경우는 중풍 후 발생률이 80%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나이 먹으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런데 40대 이하에 있어서도 귓볼에 주름이 생기면 이 증상 자체는, 귓볼 주름의 증상 자체는 심혈관 질환을 앓을 가능성을 80%나 증명한다. 귓볼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요, 미세순환 장애가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혈관이 가장 없는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 귓불입니다. 귓불. 그래서 뜨거운 냄비를 만지다 뜨거워하면 어디를 만져요? 귓불을. 맞아요.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죠? 만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키기 위한 거죠. 귓불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미세순환 장애가 있다. 미세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만 그렇다는 게 아닌 거죠. 귓불에 미세순환 장애가 생겼으면 심장과 뇌의 미세순환 장애가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귓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중풍에 걸리지 않지만 없던 귓불에 주름이 갑자기 생기거나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험인자죠. 위험인자. 우울하거나 나가기 싫어, 고혈압, 비만, 또 이렇게 당뇨병 그런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면 치매 걱정을 충분히 하셔서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해결책, 그러면 만지면 펴지냐? 네. 그거는 채널을 고정해 주시면 또 여지를 지금 이제 못 돌리세요, 저 그러니까 저걸 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펴야 돼? 막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치매에 걸린다. 일본 노년의학회에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노인들 30명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큰 귀지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큰 귀지가 있는 30명을 데려다 놓은 거죠. 그래서 큰 귀지를 제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이 좋아집니다.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이유는 잘 들으니까 듣게 되는 거죠. 이게 또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난청이 있는 노인 환자들을 모셔다 놓고 보청기를 착용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보청기를 착용하고 나서 역시 인지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들어서 이해를 한다는 거는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들리지 못하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치매의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귀지가 있다고 집에 가서 귀지 봤는데 나 치매야? 귀지가 있다고 치매가 걸리는 건 아니죠. 네. 하지만 치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총명입니다. 총명. 총자는 잘 듣는다. 명자는 잘 본다. 잘 듣고 잘 봐야 총명해지는 건데 잘 듣지 못하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치매 증상이 아닐지라도 어떻게든 잘 듣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치매로부터 조금이라도 예방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낮잠을 많이 자면 치매에 걸린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제 열린 이제 알츠하이머 협회 세미나에서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소에서 65세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5,000명을 대상으로 과도한 낮잠은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과도한 낮잠 자체가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과도한 낮잠이 몇 시간이에요? 두세 시간. 두세 시간 정도는 자줘야 이게 약간 피로가 풀리는데. 어쩌다 한 번씩 주무시는 건 괜찮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매일 두세 시간 자는 건 문제가 있고. 그럼 적당한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이냐? 30분 정도입니다. 30분. 그 이제 식사하시고 회사원들도 그렇잖아요. 식사하시고 한 10분 정도. 식곤증이 있으니까요. 그때 딱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지 않으세요? 너무 오래 자면요. 머리가 무거워요. 맞아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잠도 잘 안 깹니다.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어떡하지 졸린데. 낮잠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머리를 맑게 하고 학습력을 높이기도 해요. 하버드대 심리학과 연구팀들이 연구를 한 결과 청소년들이랑 연령대로 낮잠을 좀 자게 했더니 학습 능력과 인지 능력이 또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시간이죠. 적당히. 그래서 너무 장시간 동안 규칙적인 낮잠은 치매의 발병을 일으킬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절대 채널을 못 돌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왜 못 돌리냐? 치매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이제 방청객분도 그렇고 열 손가락을 펴보세요. 14문제입니까? 네네. 10개밖에 안 되는데요. 10개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면 하나씩 접어보겠습니다. 네. 자, 읽어주세요. 읽어줄게요. 자,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 최근에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기억력이 10년 전에 비해 저하됐다. 당연히 10년 전에 비해 저하된 거 아닙니까? 안 접는 분들은 누구예요? 기억력이 동년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쁘다. 기억력 저하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가 어렵다.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가 어렵다. 물건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다. 예전에 비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 구매하려고 하는 물건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다. 가스불, 전기불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다.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 자, 일단 제일 많이 적으신 분, 5개 적으신 분이 계시네요. 제일 많이 5개 적으신 분. 예. 두 분. 두 분이나 계시고. 5개가 제일 많으시죠. 5개 적으신 분이. 그리고 저 우리 51살이신 어머님은 1개. 하나 뭐예요? 네. 하나를 잊어버려. 그 정도는 괜찮아요. 단기 기억장애. 깜빡하실 수 있어요. 혹시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48. 48. 혹시 예. 걱정되셨어요? 돼지띠시네.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이 접게 될까 봐 걱정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는 손을 보니까 손을 내리고 계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마다 옆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계속 이러셨어요, 이분은. 예. 저희는 체크를 했는데요. 14개 중에 저는 한 3개 정도 걸리네요. 3개. 그래요? 3개. 저는 하나 정도? 하나? 네. 2번은 똑같네요. 네. 2번. 일단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접어보셨을 텐데 일단 뭐 5개까지는 걱정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잘 관리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6개 이상 접힌 경우는 반드시 치매 전문 기관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한번 간단한 테스트들도 많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간단한 테스트이지만 더 이렇게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검사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걱정만 했습니다. 걱정만. 그럼 치매를 막아야 되겠죠. 중요하네요. 치매를 막아야 됩니다. 제가 치매 예방 3행법, 3가지 행동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움직여라. 두 번째, 먹어라. 세 번째, 나가라. 외식하라는 얘기네요. 나가서 먹어라. 그래. 일단 제가 앞에 땡땡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치매를 막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움직여라. 가로 움직여라. 그러니까 뭐뭐를 움직여라. 몸을 움직여라. 몸을 움직여라. 이야. 저 미소. 좋습니다. 맞습니다. 손은 우리 몸집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부위인데 뇌 운동 피지를 100으로 봤을 때 30%가 손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움직이는데 뇌는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을 제2의 뇌라고 표현합니다. 손을 강조해드린 이유는 소일거리를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는 거죠. 특히 양손을 골고루 쓰는 일을 하셔야 좌뇌와 우뇌의 균형 잡힌 조화로운 운동으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수, 여자분들 자수, 그다음에 뜨개질, 양손을 같이 쓰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컴퓨터들 어르신들도 컴퓨터 많이 하시는데 컴퓨터를 독수리로 하지 마시고 10손가락을 느리더라도 10손가락을 움직여서 하시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독수리로 배웠죠. 그런데 10손가락 쓰다 보니까 지금은 안 보고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손가락 운동은 이제 집에서 그렇게 하시고 치매 예방 손가락 체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해왔던 거예요. 어렸을 때 뭐죠? 잼입니다. 50대 이상 여성을 모아놓고 30분 동안 잼을 시켰더니 시행 전과 시행 후에 뇌 혈액순환 정도가 18%나 증가를 합니다. 손을 움직였는데 뇌 혈액 공급이 더 잘 된다는 거죠. 방법이 있어요. 그냥 잼을 하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 바깥쪽으로 꽉 쥐는 겁니다. 자, 10초 힘있게 쥐어서 10초간 버티세요. 자, 손바닥을 펴니다. 펴는데 손바닥이 뒤로 약간 뒤집어질 정도로 힘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저는 택견을 하는데요. 우리 사부님은 이걸 기운쓰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손끝에 힘을 주면서 약간 벌어지게. 10초. 주먹 10초. 벌써 열감이 옵니다. 펴기 10초. 평상시에 TV 보시면서도 또 어디 버스에 타셔도 지하철에서도 할 거 없으면 핸드폰 보지 마시고 주먹 쥐었다가 폈다가 이것만. 이거 10초를 힘주고 있기도 쉽지 않네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힘드시면 처음에는 뭐 3초만 하셨다가 그 5초 하셨다가 힘 쓰는 것도 나중에는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가볍게 하셨다가 익숙해지면 좀 더 긴 시간 동안.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손가락 체조 해보겠습니다. 왼손을 이겨라. 자, 손을 앞으로 하시고.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따라해보세요. 제가 강조드립니다. 귀찮아. 치매 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손을 이겨라는 왼손에
가위가위보 아무거나 냅니다. 왼손을 이겨라. 왼손을 이겨라. 왼손을 이겨라. 자, 하다 보니까 지네요. 박자를 맞춰볼게요. 자, 좀 천천히 해볼게요. 왼손을 이겨라, 왼손을 이겨라, 왼손을 이겨라, 왼손을 빨라요. 이겨라. 네, 죄송합니다. 자, 됐습니까? 네. 자, 반대로 오른손을 이겨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이겨라. 오른손을 이겨라. 오른손을 이겨라. 오른손을 이겨라. 오른손을 이겨라. 됩니까? 자, 이거를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잘 되시는 분도 있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꾸준하게 하시면 안 될 때는 어떻다? 안 될 때는 뇌가 좌우 조화로운 운동이 지시가 안 된다. 그러면 조금씩 잘 되는 이유는 뭐다? 좌뇌와 우뇌가 조화로운 지시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치매로부터 더욱더 예방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왼손에 져라. 왼손에 져라. 왼손에. 지금 깜놀하신 분이 계세요. 왼손에 져라. 왼손에 져라. 져라. 왼손에 져라. 왼손에 져라. 왼손에 져라. 져집니까? 네. 져집니까? 져지죠. 오른손에 져라 해볼게요. 오른손에 천천히 해볼게요. 오른손에 져라. 오른손에 져라. 오른손에 져라. 자, 지금 당연히 안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니, 지금 저기 흰색 원피스 입고 계신 분을 계속 카메라 감독님이 잡았거든요. 네. 표정이 좋으세요. 표정이 이거 어떡하지 하는 표정으로 지금 난감한 표정으로 계속 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진중하시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당연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게 단순해 보이는 가위바위보인데 헤매게 되네요. 그러네요. 자, 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보실게요. 네, 일어나 보세요. 자, 저희가 이 금요특강사상 방청객이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자, 손가락을 양손가락을 펴보시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손가락 체조 중에 하나입니다. 손가락 젓기입니다. 손가락 걷기? 자, 연습해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연습 다 됩니까? 네. 자,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나 틀렸네? 그러면 앉으시면 돼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하나 접습니다. 자, 여기서 동시에 접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은 분들은 앉으세요. 거의 다 앉을 것 같은데요? 아니 맞으셨잖아요. 그 본인만 일어났는데요. 틀린 사람 맞는 거예요. 한 분 남았어요. 한 분 남았어요. 큰일 났네. 아니요, 둘이 남았어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 손가락을 더 접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자, 하나 더 접어볼까요? 자, 하나. 최후의 1인.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빨리. 갑자기 둘이 대결 구도가 됐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감사합니다. 이게 피아노 치신 분 아닌가 혹시? 네. 피아노? 맞죠? 그러니까 피아노 치시니까 이게 발달해 있으시죠.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세 번째 했던 손가락 체조는 좀 어려운 손가락 체조입니다. 강조드리지만 어렵네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더라도 지금 이해를 하셨으면 혼자 계실 때 천천히 해보시는 거예요. 천천히.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면 잘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다? 좌뇌와 우뇌가 조화로운 지시를 내리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채널을 안 돌리신 분들은 이제 답을 듣게 되겠습니다. 드디어. 그러면 귓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의서에서는 많은 양생서들이 있습니다. 양생서. 양생서는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방법. 약물이 아니라 체조, 도인, 안교, 안마. 그게 양생서라고 표현하는데 양생서 중에 많은 서적들에서 손을 머리 위로 돌려서 귀를 14번씩 당겨주면 귀가 맑아지고 오래 산다. 그리고 동의보감에도 귀를 횟수에 상관없이 자주 만져주면 귓볼을 아니야 귀를 만져주면 총명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총명해진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습니다. 귀는 이침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신체 반응 구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귓불은요, 귓불 있죠, 귓불. 귓불은 머리에 해당됩니다, 머리. 여성분들 귀걸이 뚫는 데 있죠, 그 안점, 눈에 해당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전에 지중해 선원들은요, 시력이 되게 좋아야 돼요. 멀리 이제 고래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일부러 금 귀걸이를 걸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부위는요, 연골 있죠, 연골. 네. 이 연골 부위는 뇌점입니다, 뇌. 여기는 머리에 해당되는데 이 부위가 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귓불을 자주 만져주시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이 부위는 아까 귓불에 주름이 생기면 치매에 걸린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이거는 반응구역이죠, 반응. 몸에 문제가 있는 증상이 나타나는 반응구역. 그런데 이 부위를 만져주면 어디를 자극하는 거예요? 머리와 뇌를 자극하는 거죠. 이 귓불은 반응 구역인과 동시에 치료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귓볼을 자주 만져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느 날은 귓불에 주름이 있다가 어느 날은 귓불에 주름이 또 없어져요. 그거는 신체적인 컨디션, 수분 섭취량,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더 안 좋아지면 확실하게 귓불에 주름이 생기죠. 네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혈자리를 눌러주는 방법이 있어요. 혈자리. 두 군데를 알려드릴 텐데요. 볼까요? 첫 번째는 내관혈입니다. 내관혈. 여기 보면 손목에서 자기 자신의 손가락 3개를 겹쳐서 손목에 대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부위가 있죠. 끝나는 부위. 이 부위가 바로 내관혈입니다. 내관혈. 이 자리는 멀미나 구토를 치료하는 특효혈이에요. 그다음에 진정 효과가 좋아서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면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위를 누르게 되면 속도 편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편하게 손목을 잡고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누르는 방법은 1초, 2초, 3초, 4초, 5초. 1초, 2초, 3초, 4초, 5초. 이걸 5번. 반대쪽 5번. 번갈아 가면서 시간 나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일단 속이 불편할 때, 속이 불편할 때, 그다음에 머리가 무거울 때, 멀미가 날 때, 멀미가 날 때 또 좋습니다. 또 하나는 예풍혈입니다. 예풍혈. 아까 제가 뇌의 기억은 어디에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죠? 해마. 혈자리 중에 해마와 가장 가까운 부위가 예풍혈입니다. 예자는 방패를 의미합니다. 방패. 풍을 막아주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중풍과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청력도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뇌 쪽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자율신경 기능도 좋아져요. 여러분들 키 땡땡 멀미할 때 붙이는 약을 여기다 붙이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이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진정작용을 나타나는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먹어라. 뭘 먹어라? 외식하라 아까였고. 나가서 먹어라? 치매에 좋은 음식을 먹어라. 그렇죠. 네. 브레인푸드를 먹어라. 브레인푸드. 브레인푸드의 대표적인 게 호두? 뇌 모양을 닮았다고 많이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등푸른 생선도 있지 않나요? 다 나왔어. 호두, 등푸른 생선, 바로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이제 뭐 EPA, DHA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특히 DHA는 뇌랑 망막의 가장 중요한 영양 성분 중에 하나예요. 뇌에는 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60%가 지방인데 그중에 20%가 DHA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DHA, 그냥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에는 DHA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DHA가 기억이 안 나시면 오메가3 지방산을 이렇게 복용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브레인푸드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개는 나왔습니다. 호두, 아몬드, 잣. 견과류. 그렇죠. 견과류. 네. 땅콩은 오메가6가 많아요. 땅콩도 되게 좋은 견과류입니다. 땅콩 농장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좋지만 여기서는 오메가3. 그다음에 들깨도 굉장히 많은 오메가3. 견과류는 아니지만. 자, 이제 브레인푸드를 먹어라. 첫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견과류나 등푸른 생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성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분. 이 식품에는 이 성분이 많습니다. 꽃게, 낙지. 타우린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2014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시킨 쥐에게 6주 동안 매일 30mg 정도의 타우린을 먹였더니 뇌 기능을 관찰해봤어요. 그랬더니 생쥐의 기억력 검사에서 인지 능력이 거의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타우린 자체가 아까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여러 번 나와서 이제 귀에 익숙합니다. 네. 침착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타우린은 바다 생물에 많아요. 바다 어패류. 그 이유는 바닷물이 짜니까 이렇게 삼투압으로 인해서 수스를 보호하기 위한 작용이죠. 그래서 민물 생산에는 타우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패류가 또 타우린도 많지만 또 도움이 되는 게 아까 등푸른 생선에 많다고 말씀드렸던 오메가3 지방산조차 이런 어패류들에 많아서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어요. 문어들 좋아하시죠, 문어? 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저는 문어 숙회를 참 좋아합니다. 문어 삶은 물 주세요. 문어 데친물 주세요. 물? 그렇죠. 타우린은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5분, 8분, 10분까지도 데치기도 하고 그래요. 불세기에 따라서 그때 많은 양의 타우린이 빠져나갑니다. 보통 버리는데? 그렇죠. 네. 팁을 또 하나 드리면 삶은 물이 없네요. 그러면 생문어가 아닙니다. 삶아서 그렇죠. 냉장 보관해놨다가 이게 큰 문어는 삶아서 보관해놔야 되는 거. 요즘 돌문어 있잖아요. 네. 한 명, 두 명이 먹을 수 있는 돌문어는 생문어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반드시 데친물 주세요라고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가라. 나가라. 어떻게 나가라? 가로 나가라. 예. 밖으로 나가라. 대박.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요? 나갈 때가 그냥 말인데. 나갈 때가 밖으로 나갈 때밖에 없네요. 제가 이제 아까 치매 100명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던 예를 들어서 100명을 조사해봤더니 우울감, 활동량 저하가 80에서 9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활동량 저하 우울감은 치매를 유발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TV 시청 시간이 늘어도 치매의 발병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래서 채널 A 많이 보시고 채널 A는 많이 보세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무턱대고 틀어놓는 TV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괜찮아요. 프로그램을 찾아서. 이렇게 되면 시간을 늘려도 괜찮은데 이렇게 TV를 이렇게 무작정 보게 되면 이 원인이 있어요. 우울감이 있으면 또 그렇게 됩니다. 우울감이 있으면 그냥 TV 앞에만 앉아 있게 되고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면 외부 활동량이 적어지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외부 사람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러줄 때 나가라. 연세가 드시면서 다른 분들과 어울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몇 번 불러줬는데도 차 한잔해. 그런데 귀찮아, 힘들어, 안 나가면 그 뒤에는 안 부릅니다. 불러줄 때 나가라. 두 번째, 정기 모임을 해라. 정모. 중요하죠. 모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활동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게 되면 등산도 갈 수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 우리 단풍놀이 갈까? 갈 수 있고 또 취미가 비슷하면 연극, 영화도 볼 수 있고 뮤지컬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많아지면 활동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기 모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직책을 맡아라. 총무. 총무든 뭐든 아무거나 직책을 하나 맡게 되면 책임감이 생기죠. 그럼 꾸준하게 그 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책을 맡는다는 게 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이 생기죠. 또 이제 그렇죠. 그리고 소속감도 생기고 또 활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직책을 하나 만들어서 맡아서 꾸준하게 모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 분만 우리가 질문을 받고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한 분만 받고 어떤 질문인가요? 선생님, 인터넷에서 보니까 입술이 자주 헐면 치매가 잘 걸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선생님? 정답은 맞습니다. 그래요? 네. 감염은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거 뭐 이제 감염 종류가 많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또 만성적인 치주염을 앓는 분들이 치매 발병률이 높습니다. 이게 연구를 스웨덴에서인가 어디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입술이 헌다고 표현하는 게 헤르페스 바이러스. 맞아요. 단순 포진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표현하는데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러냐?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 유형. 어떤 유형이냐?
60세 이상 노인, 여성, 반복적인 감염. 그래서 정상적인 분들도 이제 과거에 헤르페스 이제 단순 포진을 이제 앓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잠복돼요. 뇌 신경에도 잠복되어 있습니다. 재발이 언제 되느냐? 스트레스 받았을 때, 피곤할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한두 번 앓은 적이 있는데 지금 뭐 몇 년 동안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재발이 되는 경우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저희가 하나 드릴게요. 네네.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면 치매 걸린다는 건 어때요? 그렇죠. 미세먼지도 참 문제가 많죠. 미세먼지가 중풍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혈관을 막아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는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 호흡기로 들어오죠. 그러면 폐 허파과리에는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들이 있어요. 거기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러면 혈관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떠돌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초미세먼지는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바로 뇌로 올라갑니다. 어디를 통해서 올라가냐? 코 안에 냄새를 맡는 기관 중에 후각망울이라고 있어요. 거기로 해서 들어가면 후각망울 신경절을 따라서 갈 데가 뇌밖에 없어요. 숨을 쉬는 순간 그냥 코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뇌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뇌혈관은요 참 보호막이 단단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뇌혈류 장벽이라고 표현하는데 분자량이 큰 것들은 뇌혈관에 들어가도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뇌 신경이나 뇌 실질 조직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뇌혈류 장벽을 뚫고 뇌로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사람을 대상으로 치료를 못하니까 쥐에게 오염된 공기를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마시면서 생활하게 했더니 쥐의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침착되고 변형된 신경돌기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연이나 황사,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반드시 마스크를 하시고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옛말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래 살아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렇죠. 치매는 발병하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치매 환자처럼 불쌍하고 치매 환자를 둔 가족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발병하기 전에 반드시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치매 없이 9988-234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안에 죽는 거. 모두들 치매 없이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안 한의사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김용래 굿모닝 10월 5일 금요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태풍 경로 주시하시면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ye.